2025년은 정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가 그야말로 전기를 집어삼키면서 이 AI 혁명을 뒷받침할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다시 소환되고 있죠. 맞습니다. 한동안은 사실 좀 잠잠했던 키워드였잖아요, 원자력이라는 게. 근데 이게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거죠. 네,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 보게 된 거고요. 그렇죠.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나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같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업들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주가도 정말 많이 올랐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새로운 기술에 직접 올라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어쩌면 더 안정적이면서도 좀 영리하게 이 흐름을 탈 방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에 열광하는 것과 그 잠재력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SMR의 뜨거운 잠재력, 그리고 그 이면의 차가운 현실을 먼저 짚어보고요. 그 대안으로 전통적인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분야에 숨겨진 강자, 플루오르라는 기업을 통해서 원자력 산업의 또 다른 측면을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SMR 열풍부터 짚어보죠. 2025년 초를 돌이켜보면 나노뉴클리어, 뉴스케일, 오크로 같은 기업들 주가가 정말 무섭게 치솟았어요. 네,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동력이 있었죠.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자력 에너지, 특히 SMR을 장려하는 4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정책적인 기대감이 그야말로 불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AI 데이터 센터, 막대한 전력 수요를 기존 에너지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딱 형성되면서 SMR이 대안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정책과 수요 때문이라고 보기엔 거의 광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건 시장이 AI 에너지 수요라는 거대한 테마에 얼마나 성급하게 반응했는지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뭐랄까 닷컴 버블 때처럼 아이디어만 좋으면 일단 투자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걸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시장은 종종 이런 거대한 서사에 매료되곤 하죠. AI의 동력원이라는 스토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청사진에 훨씬 더 큰 가중치를 두게 만든 겁니다. 거의 FOMO, FMO 심리가 작용했다고 봐야겠네요.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 바로 그거죠. 너도 나도 올라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뜨거운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군요. 네, 바로 그 뜨거웠던 열풍의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6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나요? 고점 대비 나노뉴클레아는 46%, 오클로는 48%가 하락했고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유스케일 파워인데 무려 62%나 떨어졌습니다. 62%요? 거의 반토막 이상이네요.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 분위기가 바뀐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강력했던 스토리에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수익성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 세 회사 중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곳은 뉴스케일뿐인데 그마저도 연간 6,400만 달러 미만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아, 정말 작네요. 그리고 나노와 오클로는 아직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매출이 아예 없다는 건 알겠는데 분석가들이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2030년까지도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장벽이 있는 건가요? 사실 둘 다입니다. SMR 기술 자체는 매우 유망하지만 아직 대량 생산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건설 단가가 높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규제 장벽이죠. 아, 규제. 네.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 문제 때문에 인허가 과정이 극도로 까다롭고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인 SMR은 이 과정이 더 험난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첫 상업용 원자로를 짓고 가동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까지 최소 5, 6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 거라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주가를 계속 떠받치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원자력 테마에 투자하고는 싶은데 이런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혹시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가 플로우르라는 기업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플로우르는 앞서 언급된 SMR 기업들과는 사업 모델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 회사는 이미 확실한 수익을 내고 있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및 건설 전문 기업이거든요. 아, 주력 사업은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SMR 열풍과도 아주 밀접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SMR 기업 중 하나인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38.9%를 소유한 최대 주주란 사실이죠. 아하, 뉴스케일의 최대 주주.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플로우르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지분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죠. 네. 뉴스케일의 시가총액이 60억 달러일 때 플로우르가 보유한 지분 38.9%의 가치는 약 23억 달러에 달합니다. 플로우리의 전체 시가총액이 66억 달러니까 그중 3분의 1 이상이 자회사인 뉴스케일의 지분 가치로 설명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플로우르의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보다 현금을 18억 달러나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순현금이 18억 달러인 셈이죠. 와, 재무가 탄탄하네요. 자, 그럼 플로우르의 전체 시가총액 66억 달러에서 뉴스케일 지분 가치 23억 달러와 순현금 18억 달러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41억 달러를 빼는 거니까 25억 달러가 남네요. 이게 플로우르의 본업? 그러니까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두 가지를 제외하면 플로우르의 핵심 사업 자체의 가치는 약 25억 달러로 평가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플로우르의 실질적인 기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누군가 이 회사를 인수할 때 현금은 가져가고 부채를 갚는 것까지 고려한 사업 본질의 가격.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 계산했나요? 기업 가치가 25억 달러인데 지난 12개월 이익이 34억 달러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이익의 실체를 파헤쳐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찍힌 34억 달러라는 이익의 상당 부분은요, 플로우르가 원전 사업을 잘해서 번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자회사인 뉴스케일 주가가 오르면서 발생한 회계상 이익인 거죠. 장부상으로 보유 자산의 가치가 늘어난 것을 이익으로 잡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뉴스케일 주가가 다시 떨어지면 그 이익도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회계상의 이익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회사를 분석할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자회사 주가로 부풀려진 이익만 보고 투자했던 분들이 나중에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자 크게 손해를 봤었죠. 숫자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계상 이익이라는 거품을 걷어내고 플로우르 본업에서 나오는 진짜 수익 창출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분석가들은 플로우르가 내년에 약 3억 6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연평균 약 12%의 꾸준한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3억 6천만 달러? 34억 달러와 비교하면 훨씬 현실적인 숫자네요. 그럼 이 실질 이익을 기준으로 플로우르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 볼 수 있겠군요. 네, 앞서 계산한 플로우르의 실질 기업 가치 25억 달러를 예상 순이익 3억 6천만 달러로 나눠보면 기업 가치 대비 이익 비율, 즉 EV는 약 7 미만이 됩니다. 7 미만? 네, 연 12%의 성장을 기대하는 기업이 이익의 7배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이라는 게 리스크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하나가 잘못되면 수년간의 이익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런 리스크를 고려하면 7배라는 가치가 꼭 싸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대형 인프라 건설, 특히 원전 건설은 엄청난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플로우르는 이 분야에서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세계적인 플레이어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기 힘든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확실히 경험은 무시 못하죠. 네. 시장이 평가하는 7배라는 가치에는 그런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12%의 성장률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리스크를 감안해도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네요.
근데 최근에 뉴스케일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이건 최대 주주인 플로우르에게는 당연히 악재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자회사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연결 재무제표 상으로는 손실로 잡힐 테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니라는 역설적인 관점이 가능합니다. 역설적인 관점이요? 네, 플로르는 니스케일 주가가 높을 때 위험을 관리하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분을 꾸준히 매각해 왔습니다. SMR이라는 단일 기술의 불확실성에 회사의 운명을 전부 맡기지 않고 현명하게 리스크를 분산해온 거죠.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SMR이라는 단일 기술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이 겪는 현재의 어려움이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가진 플로우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회사의 본업, 즉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이 정말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죠. 마침 최근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죠? 최근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일본이 관세 완화의 대가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그중 무려 800억 달러가 10개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10개의 대형 원전이요? 800억 달러라니? 엄청난 규모네요. 근데 왜 하필 일본이죠? 그리고 이 돈이 실제로 플로우르 같은 회사에 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정치적인 변수는 없나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목적이 크고요. 또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첨단 원전 기술을 도입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실리적인 목적도 있죠. 그렇군요. 물론 이런 대규모 국제 계약에는 항상 정치적 리스크가 따릅니다. 하지만 800억 달러라는 규모는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건설이 시작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겠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에서 플로어르가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SMR이라는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이건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현실의 사업 기회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익성 없는 SMR 주식에 미래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일 수 있지만 이미 검증된 기술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 플로어르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오늘 미래 기술로 각광받는 SMR의 화려함, 그리고 그 이면의 수익성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SMR의 미래에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대형 원전 건설이라는 확실한 사업 기반을 가진 플로우르라는 기업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원자력이라는 특정 산업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화려한 스토리에 투자하는 것과 실질적인 가치와 수익성을 가진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 셈이죠. 스토리가 아닌 비즈니스에 투자하라.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결국 아무리 멋진 스토리도 결국에는 숫자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이번 대규모 투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헤드라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동안 진짜 막대한 수익은 조용히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존의 강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에너지 분야를 넘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산업 같은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